사람마다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하나씩 있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20해 넘게 입 밖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막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이름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숨겨놓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왜 다시 저에게 온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들려온 그 목소리는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스스로도 꺼내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요양병원 강당에 들어섰을 때 제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천장 가까이 걸린 흰 바탕에 붉은 글씨로 근속 은퇴를 축하한다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스피커에서는 약간 쉰 목소리의 사회자가 제 이력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어요. 몇 년 몇 월에 입사했고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왔고 몇 번이나 표창을 받았는지 제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숫자들을 또박또박 불러주고 있었죠. 앞줄에 앉아있던 원장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강당 안에 앉아있던 직원들과 보호자들이 한꺼번에 손뼉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웃었어요. 저는 강단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꽃다발을 받기 좋은 자세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누가 사진을 찍고 있을지 몰라서 등을 조금 펴고 턱을 너무 숙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야 20회라는 시간이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에 꽃다발을 쥐어주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이 병원에서 서진 씨만큼 오래 버틴 사람도 드물 거야. 앞으론 좀 쉬면서 살아. 그렇게 말하는 원장님의 목소리는 무척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 말 뒤에 무슨 말을 더 붙여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 괜히 꽃다발을 가슴팍 쪽으로 끌어안았어요. 꽃송이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이상하게 향기로웠다기보다 조금 어지러운 느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강당에서는 계속 박수 소리가 이어졌어요.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제 소개를 조금 더 했고 저는 강단 중앙에 놓인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제 귀에만 크게 들렸어요. 이제 배서진 선생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강당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여전히 여기저기서 숨소리와 기침소리가 들렸지만 모두가 제 입만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금 아래로 내렸어요. 마이크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눈가주름이 언제 저렇게 깊어졌는지, 볼살이 언제부터 이렇게 빠졌는지 20회가 한꺼번에 얼굴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예. 입을 떼고 나서도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준비해둔 문장이 몇 줄 떠올랐다가 금방 엉켜버렸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야 다음 문장이 나왔어요. 20회 동안 이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여기 공기도 낯설었고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눈도 낯설었어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되돌아왔습니다. 말끝이 생각보다 조용하게 떨어졌고 그 조용함이 제 안으로도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제가 떠나는 사람이 돼버렸네요. 오늘 보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많은 침대가 생겼고 더 많은 분들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병실에서 저를 보러 왔는지 모를 어르신 한 분이 앞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 간호사, 그동안 고마웠어.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강당 안에서 웃음이 한번 크게 터졌어요. 저도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사라지기 전에 저는 객석 쪽을 한번 훑어봤어요. 원장님, 동료들, 몇몇 보호자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 조명이 잘 닿지 않는 구석 자리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회색 점퍼를 입은 나이로 치면 60즈음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손뼉을 치지도 않았고 휴대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서 턱까지 닿았다가 셔츠기 안으로 스며드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멈추고 남자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듯한데 분명 기억 속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눈 밑주름과 입술 모양, 고개를 드는 습관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도 오래된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말씀 계속해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말을 멈추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깐 멍하니 서 있었던 것이죠. 아, 예. 저는 다시 강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금 전에 짧은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웃는 얼굴, 기대하는 얼굴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다시 오른쪽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색 점퍼 남자는 여전히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종이는 우리 병원 홍보 브로슈어였어요. 표지에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죠. 몇 해 전에 억지로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화장도 어색했고 미소도 익숙하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남자는 그 브로슈어를 손가락으로 꼭 쥔 채 조금씩 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종이 안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손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안쪽이 묘하게 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얼굴, 알고 싶지 않은데 알아야 할 것만 같은 손짓,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 한 사람쯤은 그 곁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든 멀리서 지켜보고 있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마지막으로 오른쪽 구석을 봤습니다. 회색 점퍼 남자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만 더 붉어져 있었고 손에 쥔 종이는 조금 더 구겨져 있었죠. 제가 무대 아래로 내려오려 발을 떼는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생각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인가? 혹은 나를 지켜만 보던 사람이었을까? 20해 동안 수많은 손을 붙잡아주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마음속에 새겨진 순간이었어요. 강당 문이 닫히고 박수 소리가 벽 뒤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내내 오른쪽 구석 자리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비어 보였어요. 강당 문을 나서자 공기가 확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수 소리와 음악은 문 뒤로 눌려 들어가고
대신 익숙한 소리들이 다시 살해와 닿았어요.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링거줄이 흔들리며 내는 작은 쇳소리, 비닐 장갑을 쓸어 올리는 마찰음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꽃다발을 한 손에 든 채 잠깐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자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숨부터 한번 고르고 싶었어요. 선생님,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서 보니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놓은 얼굴은 조금 상기돼 있었어요. 손에는 환자 기록지가 여러 장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오래된 볼펜이 탁 걸려 있었죠. 축하드립니다. 진짜 20회를 버티셨네요. 지영이 일부러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말로만 축하라고 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버틴 건지 그냥 시간이 간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영이 콧소리를 조금 냈습니다. 그냥 지나간 시간에 은퇴식까지 차려주지는 않죠. 선생님이 여기서 뭐 했는지 다들 알아요. 지영이 제 손에 든 꽃다발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요. 조금 슬퍼 보이세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굳이 아니라고 부정할 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좀 어색해서 그래요. 나가는 자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가볍게 나오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부분이 살짝 힘이 빠져 있었어요. 지영은 잠깐 제 얼굴을 살피더니 복도 창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잠깐 서 있어 보세요. 사람들 사진 찍는 거 제가 막을게요. 숨부터 좀 돌리셔야죠. 우리는 창가 옆 좁은 공간으로 비켜섰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낮은 빌딩들 지붕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옅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병원 앞 도로에는 구급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구에서 담배를 급하게 끄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보던 풍경들이 오늘은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지영이 제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0회 동안 여기서 일하셨잖아요. 그동안 남들 손 많이 잡아주셨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영이 혼자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넘어지려는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밤에 숨 막힌다고 불러서 손부터 찾는 분들 손 잡아드리고 새벽에 혼자 눈 뜨고 겁먹은 분들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 말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손이 항상 차갑던 할머니, 손톱 밑이 늘 기름때로 시커멓던 공장장 할아버지, 딸 이름 부르다가 숨이 끊어지던 할아버지의 손까지. 근데요, 지영이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조금 더 돌렸습니다. 선생님 손은요? 선생님 손은 누가 잡아줬어요? 그 말이 복도 공기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입을 열었다가 말없이 닫았습니다. 누구 얼굴을 떠올려야 할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누군가한테 기대는 모습,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거의 못 봤고요. 늘 누가 울면 옆에 가 있고, 누가 화내면 중간에서 말리고, 누가 사라지면 마지막까지 챙겨보고. 지영이 말을 하다가 잠깐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알아요? 자판기도 꼬박꼬박 재료를 채워줘야 커피를 뱉어내요. 선생님은 20회 동안 남들한테 퍼주기만 하고 정작 자기 속은 텅텅 비어가는데 모른 척 했잖아요. 그거 헌신 아니에요. 자기 학대지. 자기 마음을 의붓자식 취급하는데 누가 선생님을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버틴 게 용한 게 아니라 안 부러진 게 기적인 거예요.
그 말이 조금 과장된 위로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20해 강당에서 들었을 때보다 지금 혼자 곱씹으니 훨씬 긴 숫자로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 한쪽에서 오래된 장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축축한 반지하 방, 겨울 초입이라 밖은 이미 어두웠고 작은 창문에는 성에가 얇게 낀 밤이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낡은 안경을 이마 위로 올린 채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통장 한 줄 위를 천천히 쓸고 있었죠. 서진아. 그날 할머니가 제 이름을 조용히 부르던 목소리가 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앞으로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야. 할머니가 통장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통장 표지에 있는 은행 이름조차도 처음 보는 종류였어요. 누가 보내는 건데요? 그때 저는 진짜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나이였지만 밥값은 어디선가 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잠깐 입술을 다물더니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과 주름은 반대로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어른이 보내는 거야. 내가 알 필요는 없고 대신 잘 먹고 잘 자고 학교만 잘 다니면 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거칠고 따뜻해서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통장 첫 장을 넘겼을 때 숫자 옆에 적힌 이름을 보았습니다. 입금자, 성호.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가족 이름도 동네에서 자주 들었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달 비슷한 날이면 그 이름이 통장에 다시 찍혔습니다. 금액도 비슷했고 날짜도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그 이름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인가 보다 하고 넘겼고 가끔은 어디선가 실수로 들어오는 돈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정작 진짜 궁금하다고 할머니에게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묻지 않으려는 쪽에 제 마음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창문 밖을 보던 제 시선이 다시 복도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아직도 제 대답을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예전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누가 제 이름으로 매달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누군지는 아직도 몰라요. 지영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진짜요? 누구예요? 친척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성호라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영이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와, 그 사람 진짜 심하다. 그렇게 오래 도와줬으면 얼굴 한 번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지만 끝은 여전히 존댓말이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앞서서 튀어나온 말 같았어요. 근데요, 선생님. 지영이 다시 조용해진 목소리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언니 손 처음 잡아준 건 결국 그 사람이겠네요. 밥 먹게 해준 것도 학교 보내준 것도 다 그 돈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내 손을 잡아준 사람. 손을 직접 맞잡은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 통장 한 줄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한 번 잡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지영이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언니가 오늘 은퇴하시는 거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알고 있을까요? 20해 동안 여기서 버틴 거 좀 자랑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요. 지영의 말이 농담 같으면서도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밖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 비쳐 들어오고 있었고 병원 앞 도로에는 아까 보던 구급차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면 오늘 강당 어딘가에는 있었겠죠. 그 말을 하고 나니 오른쪽 구석에 앉아 있던 회색 점퍼 남자의 얼굴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구겨진 브로슈어, 젖은 눈과 박수를 치지 않고 있던 손. 지금 내 옆에서 서 있는 지영과 저 멀리 구석에서 울고 있던 한 남자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20해 동안 제가 잡아준 손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해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아주 깊은 곳에 고여있던 물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내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손 잡아준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알게 되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세요. 제가 진짜 크게 칭찬해 줄게요. 그런 사람은 칭찬 2번 들어도 모자라니까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작은 숨을 한 번 더 쉬고 복도 끝 병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20해 동안 제 손이 닿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언젠가 내 손을 붙잡고 있던 사람 한 명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품은 채 저는 천천히 병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제 손이 조금 덜 떨리고 있다는 것도 그제야 느껴졌어요. 복도 끝 병실 앞에 서 있었지만 저는 문 손잡이를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의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손을 잡아줬는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가볍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닥까지 툭 떨어져서 아무도 닿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숨이 길게 들어오지 않았고 짧게 끊어지는 호흡만 가슴 안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직원 우편함을 정리하던 행정실 직원이 외쳤습니다. 배서진 선생님, 여기 우편 왔어요. 우편? 은퇴날에 누가 우편을 보냈다는 말인가?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직원은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우편함 칸 사이에 끼워져 있다가 조금 삐죽 튀어나온 봉투였고 낡은 빛깔의 종이 테이프가 입구에 덧붙여진 오래된 형태의 봉투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봉투 가까이에서부터 배어 나왔어요. 마치 창고 깊숙한 곳에서 꺼낸 물건처럼 오랫동안 공기와 떨어져 있었던 냄새였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주소도 없고 그냥 병원 주소만 적혀 있어요. 받는 사람은 배서진 선생님 이름으로 돼 있고요. 이상했습니다. 은퇴하는 날 이름 모를 발신자가 보낸 오래된 봉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는데 직원이 봉투를 제게 건네는 순간 손끝으로 낯익은 감촉이 닿았습니다. 봉투 앞면 한가운데 작게 적힌 글자 성호. 손끝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해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제 통장 한 줄에 찍혀 있던 그 이름. 성호. 나는 그 이름을 평생 잊지 않았지만 평생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식이 끝난 바로 이 순간에 그 이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봉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행정실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아시는 분인가 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틈보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목 안쪽이 갑자기 좁아지고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간병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 선생님, 강당에서 아까 울던 분 밖으로 나갔어요. 혹시 아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성우라는 이름, 오랫동안 통장에만 찍혀 있던 익명의 그림자, 그리고 강당 구석에서 울고 있던 회색 점퍼 남자, 둘 사이에 있던 희미한 선이 처음으로 아주 은근하게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분이요. 선생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나가셨어요. 간병사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고 그 말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마치 깊은 물속에 더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몸 안쪽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지금 이 봉투, 성호라는 이름, 그리고 울고 있던 남자, 이 셋이 오늘 하루 안에서 만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깨어나는 소리인지 그 구분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묻게 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그 손이었을까? 제가 잡혀본 적 없는 줄로만 알았던 그 손이 오늘 나를 다시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아주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랐고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한 박 더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는 저녁 기운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창가 쪽으로 길게 그어진 빛의 그림자가 어딘가 기울어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갈색 봉투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종이가 오래돼서인지 가장자리가 약간 말려 있었고 봉투 겉면은 손때가 묻은 듯 약하게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성호. 그 두 글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지만 글씨는 오래전 누군가 서둘러 쓴 것처럼 약간 기울어 있었어요. 그 글자 하나 때문에 숨이 조금 더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보는데도 가슴 안쪽이 조용히 뭔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봉투 입구를 손톱으로 살짝 짚었습니다. 종이가 얇게 파삭거렸고 안에서 뭔가 작은 것이 흔들리는 감촉이 전해졌어요. 열어볼까? 망설임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걸 열어버리는 순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예감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옆에서 지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영이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몰라요. 오래된 편지 같아요. 제 목소리는 가능한 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했지만 대답하는 동안 손끝은 살짝 떨렸습니다. 지영은 봉투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내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름으로 온 거면 그냥 편지는 아니겠네요. 은퇴날 누가 이런 걸 보내요. 그 말이 복도에 가라앉은 공기 안에서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을 무릎 가까이까지 내리며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참 고약합니다. 평생을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문을 두드리니 없는 척 숨죽이고 싶어집니다. 마치 썩은 사랑니 같아요. 빼자니 아플 게 뻔하고 두자니 골마 터질 게 뻔한데 나는 그 욱신거리는 통증을 멍청하게도 평화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히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였다가 천천히 떼는 소리, 흔한 소리인데도 지금은 꽤 또렷하게 울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분명 누군가가 그쪽에서 돌아 나갔었는데 그 흔적만 공기 안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지영이 제 옆에서 숨을 조금 들이켰습니다. 아까 그 남자 여기 쪽으로 내려왔었대요. 지영은 말투를 조심스레 낮추며 말했습니다. 복도 끝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흔들렸어요. 누가 봤대요? 무릎 조금 굽힌 자세로 서 있었다고. 마치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손에 들린 봉투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성호라는 이름, 강당 구석에서 울던 남자, 그리고 지금 복도 끝에 남아있는 공기, 이 세 가지가 나쁜 예감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봉투를 열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저는 손목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봉투가 살짝 구겨지며 뻣뻣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아주 짧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서진. 정말로 들은 건지 머릿속에서 울린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귀 안쪽에서 맴돌았습니다. 숨이 잠깐 멈추고 가슴속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열어야 할까?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내 마음. 그리고 지금 열지 않으면 몇 년이고 더 묵히고 말 것 같은 두려움. 그 두 마음이 제 손목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그냥 여기서 열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손가락은 아직도 봉투 입구를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투를 살짝 접어 앞치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둘게요. 서늘한 긴장감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긴장감이 저를 누르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밀어주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 도장을 찍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이 짧게 한 번, 그리고 길게 한 번 진동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전화인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발신 번호는 병원 내선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숨을 골랐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입니다. 선생님, 병동 당직 간호사예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늘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유난히 단어를 고르는 속도가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만히 서 있다가 로비 쪽으로 한 걸음 비켜섰습니다. 어디 앉아서 들어야 할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말순 어르신 오늘 컨디션이 평소랑은 조금 다르셔서요. 산소 포화도가 잠깐씩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혈압도 약간 불안정하세요.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수치 보면서 조절 중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는 한번 들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전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정말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수치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이사이에 짧은 숨 고르기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시간 맞춰서 갈게요.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번 주 안에라는 말을 다시 쪼개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사흘이 남아 있었고 제 스케줄표에는 이미 여러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 보호자 면담, 서류 마감. 그 사이에 할머니 이름을 집어넣으려면 무언가를 비워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로비 천장에서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병원에서 수년 동안 들었던 소리였지만 그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자동문을 지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실내 공기와 바깥 공기가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낮에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던 바람이 퇴근 시간쯤 되니 확실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종이 모서리가 손등을 건드리는 감각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낮에 강당에서 건네받은 그 봉투였습니다. 사실 쉬는 시간에 혼자 어딘가에 숨어서라도 열어볼 수 있었던 봉투였습니다. 몇 번이나 가방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고 손이 종이에 닿았다가도 멈췄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열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방 안에 둔 채로 하루를 버티듯이 지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간호사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혈압, 들쭉날쭉, 이번 주 안. 의학 용어로 보면 흔한 보고였고 노인 환자에게서 하루에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최말순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흔한 말들이 하나도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할머니 곁을 오가며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작은 변화들을 봐왔습니다. 눈빛이 잠깐 흐려지는 순간, 손을 꽉 잡던 힘이 아주 미세하게 빠지는 순간, 숨을 고르면서도 애써 괜찮다고 웃는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쳤을 장면들이 저한테는 다 신호처럼 남아 있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에 저는 병원 건물을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위층 창문들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환자 보호자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유리벽에 비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웃으며 퇴원 수속을 밟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처럼 이 시간에 다시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안에 간호사가 했던 그 말이 자꾸만 날짜로 바뀌어 머릿속에 찍혔습니다. 사흘, 이틀, 하루. 그 사이에 할머니의 상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유난히 봉투와 할머니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둘을 일부러 떼어놓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동안에도 가방 안의 봉투가 계속 존재감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음악 소리가 봉투와 간호사의 목소리, 할머니의 숨소리를 잠시 덮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첫 번째 경고는 늘 이렇게 옵니다. 싸우자고 들이받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귓가에 매달리는 말 한 줄로 오늘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퇴근길 내내 발걸음을 가볍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가로등 불빛 아래에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는 소리, 계단 사이로 새어나오는 TV 소리까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동네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손을 뻗었다가 주머니 안에서 또 한 번 진동이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짧게 2번, 그리고 조금 더 길게 1번. 아까와 같은 병원 번호였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을 거두고 그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입니다. 이번에는 낮게 깔린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업무 얘기를 할 때도 늘 단정한 사람이라 어떤 말을 하려는지 목소리 첫 줄에서부터 감이 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첫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서진 선생님, 수간호사예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최말순 어르신 상태가 방금 전부터 급격하게 나빠지셨어요. 산소 포화도도 많이 떨어졌고 혈압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약 조정은 하고 있는데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괜찮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말보다는 짧은 사실들이 먼저 나왔고 그 사실들 사이에 숨이 자주 끊겼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전화를 보호자들에게 여러 번 걸어본 입장이라 그 목소리가 어떤 순간에 나오는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낮에 봉투를 받았을 때 느꼈던 당혹감, 방금 전 첫 번째 전화가 주고 간 불안, 그리고 이번 주 아내라는 말을 믿고 하루를 넘기려 했던 제 안일함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네, 선생님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보호자분이 옆에 계시면 어르신이 조금 덜 불안해하실 거예요. 숨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고 그 뒤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로는 한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 집 현관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비밀번호는 절반만 입력된 채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옷도 갈아입고 물도 한 잔 마신 뒤에 다시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뒤돌아서 계단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골목으로 나오는 동안 마음속에서 몇 개의 장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낮에 강당 뒤편에서 잠깐 마주쳤던 회색 점퍼 남자의 어깨,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 그리고 방금 전 간호사가 말한 급격하게라는 단어까지 그 사이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웃던 장면이 끼어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갔다가 저는 버스 시간을 확인도 하지 않고 시선을 도로 쪽으로 옮겼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요금 생각부터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S대병원 응급실 쪽으로 부탁드려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갑니다. 차가 출발하자 골목과 가로등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창밖 불빛들이 줄지어 흘러가고 사람들 얼굴이 한순간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조용히 음악을 틀고 있었지만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어느새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남아있는 통화 시간과 수간호사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몇 분 전의 일이었는데도 훨씬 오래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에도 병실 안에서는 숫자가 오르내리고 할머니의 숨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며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을 겁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누군가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차 안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제일 답답합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요즘 병원 가는 손님들이 참 많네요. 그래도 큰일 아니어야 할 텐데요. 저는 짧게 웃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졌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한다. 이 두 문장이 서로 겹쳐져 범위를 좁힐 수 없는 막연한 공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추자
저는 급하게 요금을 계산하고 거의 뛰다시피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속도마저 답답하게 느껴졌고 야간 출입 등록을 하는 손가락이 자꾸 키패드를 헛짚었습니다. 병원 안공기는 낮과 달랐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대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간헐적으로 울리는 알람 소리만 복도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흰색이었지만 그 아래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무표정이거나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혼자 서 있는 동안 저는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택시 영수증을 쥐고 있던 자리에는 종이 대신 얇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땀이 마르는 속도보다 엘리베이터 층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할머니 병실이 있는 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반사된 불빛, 약간 눅눅한 기계 냄새, 멀리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까지 2층의 밤 공기는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이름이 적힌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제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낮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누군가의 숨소리가 아주 얇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쥐기 전에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보는 모든 장면이 앞으로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손잡이를 돌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복도 안은 다른 온도가 피부를 감쌌습니다. 기계가 내뿜는 열기와 사람 체온이 뒤섞인 듯한 공기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침상 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모니터에서 나오는 초록색 숫자들이 리듬을 타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순 할머니 침상을 가리고 있는 커튼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침대 위의 할머니는 낮보다 더 작아져 보였습니다. 뺨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마른 채로 다물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들숨과 날숨은 아주 조심스럽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가슴과 어깨가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는 병실의 다른 소리에 섞이지 않을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초점이 맞는데 시간이 걸렸고 처음에는 천장 쪽을 보다가 점점 제 얼굴 쪽으로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미세하게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진이구나.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걸어다니던 긴장이 한 번에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 가까이 의자를 끌어다 앉고 할머니 손등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네, 저예요, 할머니. 할머니의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긴 시간 병원을 드나들며 만져왔던 익숙한 온도였습니다. 그 온도를 느끼는 동안 저는 마음속에서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말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할머니는 대답 대신 아주 작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 숨에 맞춰 조금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계가 찍어내는 숫자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수치가 몇 개 있었지만 지금은 의사가 아니라 손녀처럼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아. 저는 인스팅크트처럼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예, 할머니.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끝이 자꾸 끊겼습니다. 저는 손등을 살짝 문질러 드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천천히요.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사이에 숨을 한번 길게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낮에 봉투
받았지.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가방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그 봉투가 병실안 공기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받았어요. 제 대답에 할머니 눈동자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 봤지.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 두 글자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성우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었습니다. 수년 동안 통장 잔고에만 찍히던 이름. 할머니가 가끔 말끝을 흐리며 넘기던 이름. 제게 돈을 보내주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할 거다. 숨 사이로 떨어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굳이 안 만나도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아주 약하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람 인연은 비처럼 남겨두면 자꾸 마음을 무겁게 만들거든. 말이 끝날 때마다 마스크 안쪽에서 김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언젠가는 피하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말로 끝을 내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그때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수치가 조금 흔들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서진 선생님. 커튼 틈으로 간호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숨을 고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다가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끝을 한 번 더 꼭 눌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바로 밖에 있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돌아서 커튼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는 동안에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몇 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나야 할 거다. 피하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복도 의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복도 의자에 앉아 다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밖에 걷지 않았는데도 마치 하루를 다 뛴 사람처럼 종아리와 허벅지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들려오던 기계 소리는 문을 사이에 두고 훨씬 작아졌지만 오히려 그 작은 소리가 더 선명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다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할머니 손등의 온도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와 함께 할머니가 방금 전에 했던 말들이 한 줄씩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할 거다. 피하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 통장에 찍히던 이름, 제가 20살 무렵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가 매번 대답을 듣지 못했던 이름. 성호. 처음에는 그냥 돈 보내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있는 착한 어른 중 한 명이라고, 얼굴도 모르는 후원자라고 편하게 이름 붙이고 넘겼습니다. 그래야 덜 부담스럽고 덜 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에 찍히는 그 이름은 점점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학비, 생활비, 병원비까지 제가 버티고 서 있는 바닥 한 겹 한 겹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일부러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모르는 척하기가 어려워질까봐. 오늘 할머니는 그 이름을 직접 꺼냈습니다. 수년 동안 통장 잔고에만 찍히던 한 사람의 이름. 할머니가 몇 번이나 말끝을 흐리며 넘기던 호칭.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먼저 떠오르는 그 두 글자. 봉투 겉면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은 제가 20살 무렵부터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그래서 더 오래 남아있던 이름.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이 할머니 입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봉투에 적힌 이름, 제가 알고 있는 이름, 그리고 할머니가 숨을 가쁘게 쉬면서도 끝까지 말하려 했던 그 사람. 저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실 밖 복도 의자 위에서 봉투 하나가 내 무릎 위에 놓이니 상황이 훨씬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말, 오늘 2번 울린 병원 전화, 강당 뒤편에 서 있던 회색 점퍼 남자,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저는 한동안 뜯지 못하고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제 손가락 마디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이 이제는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그 작은 자극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이 밤에 그 말을 꺼낸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낮에 봉투가 도착했고 제가 그걸 받았다는 걸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는 몰라도 아마 오래전부터 할머니는 언젠가 이 얘기를 꺼내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된 것뿐이겠죠. 복도 끝에서는 간호사가 약 바구니를 들고 걸어 나와 다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쌓인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가끔 다른 보호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금방 고요해졌습니다. 병원 밤 복도 특유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발신인도 짧은 메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성호라는 이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도망만 다닐 수 없다. 혼잣말처럼 할머니가 했던 말을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길을 바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그 방향으로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오늘 그 말을 꺼낸 시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낮 강당 구석에 앉아있던 회색 점퍼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강의를 들을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의 어깨가 아주 조금씩 움직였던 것도 기억납니다. 병동 쪽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느꼈던 묵직한 시선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성우라면 그는 이미 오늘 병원까지 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에게도 다녀갔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간 동안, 제가 없는 순간에 오늘 이후로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모르는 척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봉투와 병실, 할머니의 말, 남자의 실루엣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하는 이 시간에 제 눈이 종이와 글자에만 매달려 있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약속 하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조금 더 고르시고 지금 이 밤이 지나가고 다시 제가 혼자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그때는 도망치지 말고 이 봉투를 열어보기로.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그걸 보고 나서 성우라는 이름과 마주 서보기로요. 복도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제 그림자가 형광등 아래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누군가 복도 끝에서 병실 쪽을 힐끗 바라보는 기척이 스친 것 같았지만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밤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했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제대로 마주보기로 한 밤이기도 했습니다. 병실 문 앞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릿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의자 플라스틱이 스치는 소리가 복도에 퍼질까봐 조심하게 되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방 안의 봉투는 잠시 잊혀지는가 싶다가도 자세를 바꿀 때마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건드렸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 뒤에는 말로 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오다가 저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만 조금 숙여 인사했지만 목소리를 낼 힘은 없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고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아래로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사이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간호사일 수도 있고 다른 보호자일 수도 있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 탓인지 그 그림자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휴대폰이 살짝 진동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 몇 시간 전 그 남자가 걸어왔던 번호와는 달랐지만 비슷한 길이의 숫자 배열이었고 화면을 보는 손이 저도 모르게 굳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무릎에 가볍게 한번 눌러 진정을 시키고 화면을 끌어 잠궜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전화를 걸 올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다시 걸려올까봐 리듬이 깨질까봐 마음이 괜히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수간호사가 밖으로 나와 저를 보더니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선생님, 지금은 조금 안정되셨어요. 곁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히는 속도마저 더 느려진 느낌이었고 그 틈으로 다시 할머니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흡은 조금 더 가라앉아 있었고 모니터 수치도 아까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을 때 할머니가 눈을 아주 천천히 떴습니다. 초점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제 얼굴을 확인하자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가 이 병실에서 가장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손등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병실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신발 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인데 복도 특유의 울림 때문에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듯 했지만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많이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뺨 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제 목소리에 얇은 떨림이 묻었는지 할머니가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작은 힘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전하고 싶은 말들보다 먼저 느껴졌습니다.
너 혼자 너무 오래 버텼어. 잠시 숨이 끊겼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할머니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직 화났니? 성호. 그 이름이 아무 말 없이 공기 중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침묵을 읽은 듯 했지만 더 묻지 않고 짧게 숨만 들이켰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할머니 손등에 이마를 살짝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공기와 할머니 체온이 섞여 있는 그 순간 문틈 아래에서 또 한 번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잠시 서 있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아주 짧게 한번 진동했습니다. 침묵을 깨지 않으려고 주머니에서 꺼내지는 않았지만 진동은 정확히 한 번만 울리고 끊겼습니다. 할머니 손을 다시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는 이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자 역시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순간 복도 공기가 낮과 전혀 다른 결을 띠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계 숨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지만 사람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란 조명이 길게 늘어져 양옆벽에 기운을 잃은 그림자만 조용히 붙어 있었어요. 지영이 스테이션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벼운 걱정이 얼굴에 얹혀 있었고 저를 보는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셔. 숨도 조금 편안해지신 것 같고 제 목소리는 평정한 척 나오고 있었지만 배 안쪽에서는 뜨거운 숨 한 덩이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면 오히려 그 떨림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지영은 초조하게 손끝을 비비다가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 하나 하셨대요. 어떤 말? 지영은 복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복도 끝 의자 하나가 벽에서 반발짝 떨어진 채 어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앉았다가 급히 일어난 자리처럼 등받이 부분이 아직 온기를 잃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기 누가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셨대요. 창밖도 아니고 문 쪽도 아니고 딱 저쪽 구석이라고.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의자를 잠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라도 올려놓았던 것처럼 서늘한 조도 속에서 의자 앉는 부분만 희미하게 밝아 보였을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스테이션에서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지영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간호사는 낮보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 하나를 내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작은 모니터 안에는 병동복도 CCTV 캡처 화면이 떠 있었어요. 서진 선생님,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찍힌 화면인데요. 흐릿한 조명 아래 복도 끝 의자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옆모습만 봐도 짐작 가는 실루엣이었어요. 약간 굽은 어깨, 습관처럼 모아진 두 손, 그리고 옷 위로도 느껴지는 앙상한 팔뚝까지 어딘가에서 한 번쯤 본 적 있는 듯한 낯익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분요. 강당에서 울고 계시던 그분하고 느낌이 너무 닮은 것 같아서요. 수간호사의 말은 상황을 과장하지 않으려 조심히 다듬어진 말이었지만 그 말 끝에 묻어있는 떨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붙잡아 두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이라도 문 모서리 뒤에서 고개를 내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보호자들 많아요. 오늘 할머니 의식 오락가락해서 조금 예민해지셨을 수도 있고요.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다른 대답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온 거구나. 여기까지. 마치 오래된 장면 하나가 시간의 뒤편에서 밀려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영이 다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지영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사람. 언니 출퇴근 시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낯선 시선이 등 뒤에 머무는 느낌. 퇴근 시간쯤이면 집 앞 골목의 공기가 설명할 수 없이 흔들리는 순간들. 그 모든 짧고 작은 점들이 지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영을 보고 지영도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무섭지 않아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병원 전체가 아주 작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 위에 조심스레 대답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걱정부터 해야지. 그 말이 진짜 대답이 아니라는 건 서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피할 수 없었고요. 지영은 잠시 기다리다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 계속 기다리게 둘 거예요? 아니면 지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 번은 가야 하는 자리면 언니가 먼저 가볼 생각 있어요? 저는 다시 복도 끝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는 자리. 며칠 동안 제 주변을 맴돌았던 누군가의 침묵이 남아있는 자리. 저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젠가는 저기 앉아봐야겠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도망을 멈추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의 방향을 비로소 정했다는 신호였고요.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어떤 인연을 향해 이제는 조용히 걸어나가겠다는 제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할머니가 잠깐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뒤로 남겨두고 저는 다시 말순 할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놓인 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남아있는 기척만으로도 충분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그림자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알려오는 밤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 병실로 다시 들어가려던 순간 문손잡이를 잡은 제 손끝이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동안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방금 전에 본 그 의자와 사진 속 옆모습이 계속 뒤쪽 어딘가에서 남아 있었어요. 잠시 문 앞에서 숨을 고르자 지영이 뒤쪽에서 따라왔습니다. 언니. 지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옆에 있다가 잠깐 편의점 다녀와도 될 것 같아요. 언니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요.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나는 여기 있는 게 편해. 하지만 제 표정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지영은 한 박자 뒤에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왔습니다. 언니, 사람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더 힘들어져요. 언젠가 한 번은 말을 걸든 아니면 자리를 피하든 뭐라도 해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 곁에서 눈을 떼는 순간 마음의 균형이 부서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이 돌아가고 복도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다시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일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괜찮아진 것 같은 착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바깥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사람이 걷는 소리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틈 쪽 공기가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가만히 멈추는 느낌.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없었지만 누군가 방금 문 가까이 서 있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간 것 같은 그 이상한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병실 불빛 아래 할머니 가느다란 손가락이 이따금씩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잡고 엄지가 살짝 그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눈꺼풀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서진이냐?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여 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누가 중간쯤까지 와 있다가 지금 막 사라진 자리라도 보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거기. 할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가? 잠깐 와 있었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다. 참, 오래 너를 멀리서 본 사람이다. 오늘은 문턱까지 왔다. 할머니 눈동자의 흔들림은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쯤 알까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저는 할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가 무너지거나 터질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며 숨을 조금 더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너한테 다가가는 법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 한 문장이 병실 공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묘한 울림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뜨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도망갈 나이가 아니니까. 그 말은 저를 다독이려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다가오는 무언가를 받아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다시 깊은 잠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춘 듯한 정적이 스쳤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서 있을 때만 남는 그 묵직한 기척.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다는 말도 이상하게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마음 하나가 오래 서 있었던 것만은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조금 펴고 그쪽을 향해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을 하러 오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 한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그 작은 목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았을 때 저는 제 어깨가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팔짱을 끼고 버티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내려놓은 것처럼 허리가 조금 눌리고 숨이 길게 나오더군요. 지영이 멀리서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그 애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다고 말하지 마. 지금은 그 말이 더 힘들어 보여.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들어 올렸지만 그 웃음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목구멍이 조여들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지영은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 손길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 손을 올렸다는 느낌 그대로라. 오히려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니, 그 사람.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게 만든 사람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 무슨 말이야? 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그분, 편의점 앞에서 마주쳤어. 그리고 제 표정을 살피듯 덧붙였습니다. 말 걸었다가 언니 부담 줄까봐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묘하게 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망가고 싶다가도 왜 도망쳐야 하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가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복잡한 결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다시 말했습니다. 웃지도 않고 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병실 쪽을 바라보더라. 언니한테 다가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얼굴 같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버리면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으로 굴러갈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내리는 소리도 걸어오는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문이 닫히기 전 누군가 잠시 병실 쪽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아선 듯한 묵직한 기운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으로 본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으로는 누군가 한 번 서 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이 그 방향을 힐끗 보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그 사람 언니보다 먼저 와 있었던 것 같아.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 묘하게 따뜻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밑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 아직 그 사람을 향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서지는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 왜 이렇게 두렵지? 지영은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두려운 건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야. 아무 감정 없으면 사람이 무섭지도 않아. 그 말이 천천히 제 중심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떨림이 조금 섞인 숨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 말은 뒤로 숨기려 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만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병실 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이 향하고 있는 쪽도 같은 속도로 바라봤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어떤 마음이 아주 천천히 모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잠든 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인지 다리가 조금 저릿했고 병실 바닥에 찬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져 있었고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조용한 공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잠깐이라도 머리를 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문을 조심히 열고 복도에 나왔습니다. 불이 반쯤 꺼진 조명 아래 발소리가 작게 메아리 쳤습니다. 아까 남겨진 그 기운이 아직도 어딘가 머물러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문득 그 사람이 정말 가까이 있었구나. 그 사실을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손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왔다가 돌아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오늘이었을까?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닌데 입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말은 금방 허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씩 제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복도의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저를 지켜보다 뒤돌아간 사람의 숨결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까 할머니가 했던 말이 가만히 되살아났습니다. 말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젠가 다시 온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문득 제 마음 한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도, 이해할 수 없는 멀어짐도 그날 밤만큼은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창밖에서 멀리 아침 기운 같은 희미한 빛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큰 결심을 하고 돌아섰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도 작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잔잔하게 잠들어 계셨고 그 모습이 오늘따라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몸을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볼까, 나도.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지도 않았지만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병실 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오래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할머니는 몇 번 잠에서 깨셨다가 다시 잠들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게 제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알게 되었고요. 해가 조금씩 떠오르면서 병실 커튼 사이로 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몸을 풀었습니다. 어깨의 긴장이 아주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누군가 멈춰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노크 소리는 없었지만 문 앞의 공기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문틈 아래로 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들어오려다 멈춘 걸까요? 아니면 확신이 필요했던 걸까요? 할머니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다시 온다. 저는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억지로 열려 하지도 않았고 두드려 달라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 조용히 알려주고 싶었죠. 그리고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말할까? 돌아갈까? 망설임과 용기가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는 기운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누구를 부르는 것도 누구를 붙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만큼은 마음이 닿은 곳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작은 문이었습니다. 문 너머 기척이 아주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섰지만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침대 곁에 앉아 그 따뜻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작이 어떤 이야기를 이어줄까 조심스레 기다려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새벽은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잊었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오릅니다. 어떤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왜인지 마음 한구석을 오래 붙잡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르죠. 누군가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두렵고 또 누군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용기가 생기면 그 다음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인연은 매듭을 짓는데 한 계절이면 족하지만 어떤 인연은 그 매듭을 푸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억지로 그 매듭을 당기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서 있어 보려 합니다. 기다림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을 향해 내 마음이 가장 부지런히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너무 늦지 않게 오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리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